예, 반갑습니다. 화성 8차 사건 누명 쓴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윤모 씨하고 이전에 누명 썼던 분들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공통점이, 저도 뉴스를 보고 어쩜 이렇게 하나도 오차범위 없이 똑같을까 하고 놀랐던 게 있는데, 하나는 바로 그분이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 박준영 변호사가 많이 맡았던 재심 사건 보면 본인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누명 쓴 분들은 모두 엄마가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왜 누명 쓴 분들은 본인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고 누명 쓴 당사자는 왜 엄마가 없을까? 이것이 과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했는데 실수의 결과인가, 아니면 사법부 역시 제대로 판단했는데 실수의 결과인가? 인간은 오판할 수 있죠. 오판의 결과인가? 굉장히 놀라운 공통점이죠. 그러면 저는 이 공통점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 공통점 뉴스를 보고 속으로 되게 통쾌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알았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는 무려 재심 사건을 2년 동안 취재했거든요. 2년 동안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취재하면서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그다음에 3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 그다음에 무기수 김신혜 사건을 보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딱 엄마가 없고 본인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또 이번에 화성 8차 사건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 또 내 팀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사기관에서 예외 없이 받았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고문을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 책임자들은, 경찰들은 고문 안 했다고 말을 하죠. 증거가 없으니까. 물론 현대사에서 고문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증거가 있는 사건은 거의 없죠. 어쨌든 그분들이 전부 다 꼭 똑같이 받았다는 질문이 하나가 바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취재의 결과를 보면서 많이 놀라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질문을 하나 또 할 수가 있겠죠. 많은 기자들이, 주배 기자들이 가끔 찾아와서 뭐 만나고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선배처럼 하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 보수화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옛날과 다르게 좀 다른 말을 합니다. 너는 그냥 하던 거 해 일단. 왜냐? 저는 사실은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10년 일하고 나왔거든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2년 동안 너 2년 동안 재심 사건만 취재를 해, 그랬을 때 저하고 박준영 변호사하고 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르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10년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고, 2, 3년 차 기자가 과연 맨땅 헤딩으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저 역시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과연 한국 언론사가 2, 3년 동안 기자한테, 특정 기자 몇 명한테 2, 3년 동안 그것만 해라고 할 수 있는 배짱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언론사가 과연 있을까? 그건 역시 저 역시 비판적입니다.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옛날 얘기를 좀 하면은, 오마이뉴스에 제가 2004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오마이뉴스가 2000년도에 생겼으니까 초기에 입사를 했죠. 그때 오마이뉴스가 초창기 생겼을 때 크게 히트친 기획 중에 하나가 바로 기자실 개혁이었습니다. 출입처 폐지까지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기자실 개혁이 큰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을 했고, 그게 좀 독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기자실과 출입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현상을 제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기자실과 출입처를 비판했던 오마이뉴스는 지금 정치부하고 법조에 많은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복잡하고, 저는 독자의 판단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그러면 출입처가 없던 시절에 오마이뉴스와 많은 기자들이 출입처를 두고 취재를 하고 있는 현재 오마이뉴스, 독자들은 과연 어느 오마이뉴스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 내부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의 기사 질은 과연 어느 때가 더 좋았는가, 그걸 한번 평가해 봐야 되겠는데, 물론 저 개인적인 답은 있지만 그것은 독자들 내지는 그 내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10년 일하고 2014년도에 오마이뉴스를 그만둔 이유는 별건 없습니다. 사실은 10년 동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취재부 5년 하고, 취재부 경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취재부 5년 하고 편집부에 5년 있었는데, 편집부 5년 있다가 이제 취재부로 가려고 하는데,
저 스스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존 기자들하고 다른 매체들이 쓰는 기사가 아닌 나만의 독창적인 기사를 과연 내가 쓸 수 있을까? 그거 생각했을 때 저는 매우 비관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 오마이뉴스 시스템, 즉 오전에 1차 보고 오후에 2차 보고 하루에 2번 보고 하는 시스템에서 나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 있는 기사를 쓸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보고를 하게 되면 기자들은 보고에 압박을 받습니다. 뭔가를 하는 티를 내야 됩니다. 보고를 못하면 내가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고를 쥐어 만들어내죠.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짜여지냐면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월급값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들죠. 어쨌든 오마이뉴스 그 당시 오마이뉴스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기사는 쓸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표를 냈고, 그럼 저는 뭘 하고 싶었을까? 그 당시 양복까지 하나 샀었는데요. 장의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른 직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 없는 콘텐츠가 장의사 콘텐츠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제가 장의사를 왜 하려고 했냐면 제가 직접 장의사 인터뷰하고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몇 번 일주일 가서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2, 3개월 길게는 한 1년 동안 장의사를 해봐서 인간의 마지막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 마중이 되고 또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상품으로 바뀌는가. 그리고 또 장의사를 제가 몇 분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오래 한 사람들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들 염을 하면은 이분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온대요. 저는 그런 세계를 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 아예 그만두고 장의사를 하자 그랬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서 재심 사건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정치부 기자 하면서 그 국회에 출입한 적은 짧게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법조를 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심 사건을 무리 없이 취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죠. 뭐냐면 바로 박준영 변호사하고 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사건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또 뭐냐면 경찰부터 법원까지 모든 사건 기록을 박준영 변호사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굳이 법조 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출입을 합니까? 어쨌든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에서 데스크 시간을 주고 기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저는 요즘에 와서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입처 논란을 두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은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죠.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KBS도 그렇고 많은 언론사가 이제 출입처를 폐지하고 탐사보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큰일 났다. 내 밥그릇 뺏기겠다. 이거 내 영역인데 저 KBS 기자들이 떼거지로 탐사보도면 내 영역이 줄어드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KBS 여기 선배님하고 서울신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입처를 당장 폐지한다고 하면 사실 많은 기자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이건 웃기게도 오마이뉴스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달의 시간을 줄게 한번 취재해봐. 그랬을 때 되게 전 놀랐어요. 기자들이 오히려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 아까 두 언론인 선배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내일 할 일 없는 겁니다. 까마득하죠. 어디서 정보를 찾고 난 누굴 만나지? 어디서 하루를 보내지?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자들이 출입처를 하루아침에 폐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개혁의 좌초를 초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길은 직무의 다변화를 통해서 개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탐사 보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출입처 기자들한테 많은 걸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 예를 들면서 출입처 없어도 돼. 탐사 보도 해도 다 잘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뉴스타파나 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제대로 보지 않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후배 기자들한테 너도 나처럼 한번 해봐 그랬을 때 똑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자들 경험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따라서 크게 봤을 때는 출입처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출입처는 줄여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이유는 뭐냐면 현 상황에서 언론이 위기인 상황에서 콘텐츠 위기라고 말하는데 콘텐츠 다변화를 하려면 결국엔 출입처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인력을 두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언론사별로 콘텐츠 경쟁을 하다 보면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다 보면 출입처에서 탈피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언론사별로 데스크에서 좀 많은 노력과 뼈를 깎는 아픔을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KBS는 기존에 해오던 모든 국민을 위한 방송, 그 익숙하던 방송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문 지면 역시 줄이거나 아니면 단신 위주의 그런 기사들이 아니라 또 많은 그 롱텀 기사로 바뀌어야겠죠. 그 변화를 과연 언론사고 기자들이 감당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외부의 비판은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많은 좀 토론과 성찰이 있어야 될 걸 생각을 합니다. 셜록은 재심 사건을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굳이 출입처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외부에 잘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저희하고 관계하는 변호사 집단이 되게 크게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또 콘텐츠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것이고, 다만 출입처가 없었을 때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보도했던 인천공항 루렌도 가족, 앙골라 가족이 있었죠. 그 인천공항에서 한 9개월 동안 살다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인천공항에 발이 묶였을 때 인천공항 출입 기자들은 왜 이분들을 보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이거를 뉴스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으로서 판단하지 못했을까? 그건 좀 재밌는 현상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출입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거 좀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보도했던 영남공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사립학교 비리 문제는 아주 유서 깊죠. 제대로 바뀌기도 어렵고 변화가 굉장히 더디죠. 그런데도 저희가 영남공고를 보도하고 문제가 많은 이사장이 구속이 됐고 곧 관선 이사가 파견이 됩니다. 한국 사립학교 역사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셜록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기자 2명이 무려 8개월을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조국 수사를 두고 하는 얘기죠.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보도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계속 보도를 하는 거죠. 8개월 동안 보도하다 보면 모든 학교 선생님들을 다 압니다. 그 당시 맨 처음에 저희가 그 학교 선생님이 150분 계시는데 네 분하고만 우리 관계가 있는 취재원이었는데, 지금은 선생님 150명 중에 100명이 우리 편입니다. 그 100명이 이제 8개월 동안 취재하다 보니까 우리 정보원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학교 이사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매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긴 있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기자들도 지치고 데스크도 과연 그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언론사가 현재 당면한 위기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급격한 폐지는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그런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마이뉴스 얘가 그걸 보여주고요. 콘텐츠 경쟁과 내부 개혁 그리고 외부 비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진정한 출입처와 기자실 개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